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아들은 나를 외진 길가로 데려가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내리세요. 이제 그 농장과 집은 제 겁니다. 나는 먼지 날리는 길가에 서서 가방을 꼭 쥔 채 서 있었다.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휴대폰도 돈도 없이 버려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내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면 좋겠다. 내 이름은 박선자다. 결혼 전 이름은 박미숙이었지만 1981년 강민준과 결혼하며 박선자로 살아왔다. 그때부터 3주 전까지 나는 언제나 민준의 아내이자 내 가장 친한 친구, 내 사업 파트너, 그리고 우리 두 아이의 엄마였다. 지금 나는 제주 서귀포 외곽의 우리 목조 주택 베란다에 홀로 앉아 있다. 어느덧 68, 류머티즘으로 손가락은 뻣뻣해졌다. 하지만 내 아들 지훈이가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해달라고 졸랐던 찐빵 반죽을 치대던 감각은 아직도 생생하다. 내 딸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가기 전 길고 탐스러운 머리를 따아줄 때 손가락 끝에 느껴지던 감촉도 기억한다. 당신들이 내 심정을 이해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꺼낸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나는 그저 착한 아이들을 키워냈다고 믿는 평범한 어머니였다. 민주는 과묵하고 성실하며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맨손으로 감귤 농원을 일구었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4만 5천 평의 버려진 땅을 군 전체에서 최고의 유기농 감귤을 생산하는 민준 감귤 농원으로 키워냈다. 최장암이 14개월 만에 그를 앗아갔다. 그 병은 소리 없는 사형 집행관 같았다. 주변을 정리할 약간의 시간을 주었지만 죽음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제대로 살아갈 시간은 주지 않았다. 우리는 초기에 그의 병을 비밀로 했다. 오직 우리 둘만 알았다. 지훈이와 수진이는 바빴으니까. 저 아이들은 일단 잊음 없이 살게 하자. 어느 날 밤 민준이 말했다. 그의 눈은 침실 천장을 향해 있었다. 모르핀 때문에 이미 말이 어눌해져 목소리는 희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사랑했기에 그의 뜻을 따랐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알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떠났던 우리 집에 그들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온기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질문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예감은 맞았다. 아들 지훈이가 비싼 양복과 외국 향수 냄새를 풍기며 서울에서 돌아왔을 때 식탁에서 꺼낸 첫 마디는 어머니, 힘드시죠? 가 아니었다. 어머니, 이 땅이랑 농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였다. 그때 민주는 위층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함께 귤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던 어린 소년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었다. 하지만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은 눈에 계산과 숫자만 가득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사흘 뒤 딸 수진이가 서울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여행 가방 6개와 주방까지 진동하는 비싼 향수 냄새를 몰고 왔다. 지난 8년간 그녀가 벌인 웰빙 건강 사업은 5번이나 실패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민주는 항상 돈을 대주었다. 이번에 그녀는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눈물 범벅인 얼굴로 찾아왔다. 심지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는 그의 침대 옆에서 잠을 잤다. 그래서 나는 장례식이 끝난 후 그녀가 할 행동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장례식은 민준이 원했던 대로 조촐하게 치러졌다. 그는 우리 감귤 농원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묻혔다. 그곳에는 이제 막꽃이 피기 시작했다. 남편의 관이 땅속으로 내려갈 때
나는 두 아이 사이에 서 있었다. 지훈이는 내 어깨를 감쌌지만 그 손길은 어색하고 뻣뻣했다. 수진이는 내가 처음 보는 모노그램이 새겨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목 놓아 울었다. 마을 이장님은 말했다. 이제 고인은 평안하실 겁니다. 나는 궁금했다. 그게 정말일까? 아니면 길고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의뢰하는 말일 뿐일까? 그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모든 조문객이 돌아간 후 집안을 채운 정적이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침묵. 사람들은 육개장과 시루떡, 과일들을 들고 찾아와 민준 씨의 선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두 아이를 키우며 이 모든 것을 맨손으로 일구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버지의 가치관을 전혀 물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을 위해 손님방을 준비했다. 내일 아침에 아버지 유품 정리를 시작하자. 내가 말했다. 하지만 지훈이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커피잔을 내려놓았고 그 태도는 오히려 나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수진이랑 얘기해봤는데요. 유산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일터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나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민준과의 마지막 날들이 내가 마주해야 할 유일한 이별이 아니었음을 바로 그때 깨달았다. 훨씬 더 씁쓸한 또 다른 이별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면 추억할 시간만 남을 줄 알았다. 나는 완전히 틀렸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마치 회의를 주재할 것처럼 노트북을 펼쳐놓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수진이는 그 옆에서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유산 문제를 빨리 정리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니? 내가 물었다. 지훈이는 노트북 화면을 보다가 나를 쳐다봤다. 아버지께서 작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혼자 농장 관리하기 힘들 거라고 걱정하셨어요. 이 사업은 새로운 투자랑 현대화가 필요해요. 이 집도 어머니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요. 나는 짧지만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이 농장을 40년 동안 같이 돌봐왔단다. 수진이가 나를 보며 서울 아파트 단지 엄마들에게 비싼 비타민을 팔 때 자주 짓던 그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저희는 그냥 어머니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실버타운에 가시면 친구도 있고 활동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나도 친구 있고 할 일도 있어. 내가 말을 잘랐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다. 차분했지만 차가웠다. 지훈이는 노트북을 잠시 덮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 이거 유언장이에요. 아버지께서 서명하셨어요. 농장이랑 집은 저랑 수진이 공동 소유로 하고요. 어머니께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관리는 저희가 맡아야 해요. 나는 그 봉투를 끌어당겼다. 안에 든 종이는 우리 가족의 오랜 법률 대리인인 최태식 변호사님의 공식 서식이 아닌 평범한 A 사용지였다. 그리고 민준의 서명은 몇 달간 모르핀 때문에 손을 떨던 사람의 필체치고는 너무나 반듯했다. 아버지가 거의 의식이 없을 때 서명하라고 시킨 거니?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때 아버지 정신 멀쩡하셨어요. 지훈이는 재빨리 대답했지만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땅을 사고 싶어 하는 개발업체가 있다는 데에도 동의하셨고요. 가격이 70억이에요. 어머니, 우리 모두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새 출발? 내가 되물었다. 너희는 아버지가 평생 일군이 삶이 당장 돈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낡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수진이가 팔짱을 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시골 생활은 힘들어요. 어머니가 안 넘기시면 이 농장 이어받을 사람도 없잖아요. 저희는 최선을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이 농장은 그냥 귤나무가 아니야. 내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다. 이건 내 아버지와 나의 피땀이야. 이 땅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약속이고 소규모 농민들을 쥐어짜는
대형 마트에 팔기를 거부했던 우리의 신념이야. 매년 수확한 귤 일부를 보유권에 나누어 주던 우리의 마음이 담긴 곳이라고.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듯 했다. 어머니, 제발 현실적으로요. 그냥 예라고만 하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어차피 법적으로 다 아버지 명이라서 우리한테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이것이 민준이 아픈 후에 갑자기 생긴 계획이 아님을 알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걸 준비해왔다. 나는 다리에 떨림을 애써 참으며 일어섰다. 내일 얘기하자. 피곤해서 자야겠다. 하지만 나는 내일은 없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저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 집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내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무언가. 우리 집 닭을 노리던 족제비를 쫓아낼 때처럼 거친 분노가 끓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아이들은 의자 옆에 작은 여행 가방을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옷이랑 약 챙겨놨어요. 수진이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늘봄 실버타운에 한번 가봐요. 정말 좋은 곳이래요, 어머니. 요양원엔 안 가. 내가 대답하며 커피를 잔에 따랐다. 지훈이가 손목시계를 힐끗 봤다. 어머니, 제발 힘들게 하지 마세요. 매매 계약서는 거의 다 됐어요. 다음 주에 개발업체랑 도장 찍을 거예요. 어머니는 더 이상 여기 사실 수 없어요. 나는 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그 얼굴에서 민준의 모습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보이는 건 낯선 사람뿐이었다. 방에 가서 약 좀 가져올게. 사진도 몇 장 챙기고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방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내가 챙긴 것은 약뿐만이 아니었다. 욕실 수납장 약 상자 안. 민준이 수십 년 전 만들어준 비밀 공간에서 여권과 내 기본 증명서를 꺼냈다. 옷장 속 아직 그의 향기가 남아있는 플란넬 셔츠 더미 뒤에서 그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서류가 든 내화금고를 꺼냈다. 결혼 전에 구입한 1만 5천 평 땅의 원본 등기 권리증. 그 땅은 이 농원에서 가장 비옥한 부분이었고 수원지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 땅 모든 것을 바꿀 열쇠였다. 내가 내려왔을 때 내 손가방은 더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지훈이가 차문을 열었다. 타세요, 어머니. 나는 뒷좌석에 앉아 내가 항복했다고 믿는 아이들을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다. 지훈이가 빌린 검은색 세단은 반짝였다. 차가운 가죽 시트가 다리에 와 닿았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운전했다. 시선은 앞을 향했고 조수석의 수진이는 내가 도망치려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려는 듯 이따금 백미러를 힐끗거렸다. 나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우리 집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꽃이 만발한 귤나무들, 민준이 수확한 귤을 선별하던 낡은 창고, 그리고 몇 년 전 그가 직접 수리했던 돌 굴뚝까지. 모든 것이 점점 작아져 마침내 멀리 한 점이 되었다. 우리는 서귀포 시내 중심 도로를 지났다. 내가 매일 아침 채소를 사던 시장을 지나고 수진이가 운동장에서 줄을 서서 나에게 손을 흔들던 초등학교를 지났다. 모든 것이 그들이 일부러 떼어내 멀리 가져가는 추억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주시나 다른 큰 도시로 향하는 대신 지훈이는 논과 숲이 있는 작은 길로 차를 돌렸다. 길은 한적했다. 간간히 짐트럭 몇 대가 지나갈 뿐이었다. 20분 후 그는 길가에 차를 세웠다. 엔진은 켜져 있었지만 그는 몸을 돌려 나를 마주봤다. 여기에요, 어머니.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나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여기가 어디인데? 지훈이는 나를 한참 보더니 말했다. 어머니, 우리 솔직해져야 해요. 어머니가 계속 그 집에 계시면 모든 계획에 방해가 될 거예요.
농장 문제, 유원장 문제, 개발업체 문제로 시끄러워지겠죠.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에요. 약도 있고 옷도 있으니 5km 앞에 주유소가 있어요. 거기서 친구분한테 전화하세요. 그의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나를 여기에 버리고 가겠다고? 내가 조용히 물었다. 수진이가 돌아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훈아,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린 그냥 어머니를 실버타운에 모시려던 거잖아.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고 신문에 떠들게 만들 거야? 지훈이가 소리쳤다. 이게 더 쉬워. 나는 그들을 번갈아 보았다.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 돈이 필요해요. 빚이 많아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나는 문을 열고 그들이 준비해준 가방과 작은 캐리어를 들었다. 서늘한 오후의 바람이 젖은 흙냄새와 섞여 얼굴에 닿았다. 나는 길가에 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져 가는 차를 보았다. 수진이는 백미러를 통해 잠시 돌아봤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코너를 돌아 사라졌다. 내 가방엔 휴대폰이 없었다. 그들은 내가 약과 옷만 챙겼다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여권과 기본 증명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뒤엎을 땅 문서도 함께 챙겼다는 사실은 몰랐다. 그리고 그 외로운 길가에 서서 나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단지 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척해야 했던 위선에서 자유로워졌다. 항상 용서해야 했던 어머니의 짐에서 벗어났다. 나는 그들이 말한 방향으로 걷지 않았다. 나는 다른 방향으로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내 발걸음은 먼지 나는 길 위에서 단호했다. 멀리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들이 제거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그들을 무너뜨릴 사람이 될 것이다. 시내까지는 걸어서 거의 2시간이 걸렸다. 민준의 장례식 때 신었던 검은색 플랫슈즈가 발 뒤꿈치를 쓸어 쓰라렸다. 하지만 발의 통증은 가슴에서 타오르는 열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지훈이와 수진이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나는 만복 상해 주유소 500미라고 쓰인 낡은 나무 간판을 보았다. 그 주유소는 서귀포 외곽에 있었고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김 사장님네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오토바이 소리와 주유기 소리가 들렸다. 가게 앞 긴 의자에는 농부 몇몇이 앉아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내가 지나가자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박 여사님 아니세요? 엄청 피곤해 보이시네요. 돌아보니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김 사장님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안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 사장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혹시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을까요? 아이고,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여사님. 안에 사무실 전화 있어요. 앉아서 물이라도 한잔하세요. 나는 가게 뒤 작은 공간으로 들어갔다. 경유 냄새와 인스턴트 커피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책상 위에는 나선형 코드가 달린 검은색 전화기가 있었다. 내가 건 전화는 지훈이가 예상했을 친구나 이웃이 아니었다. 나는 머릿속에 외우고 있던 번호를 눌렀다. 최태식 변호사님. 30년 동안 우리 가족의 모든 법률 문제를 처리해준 분이었다. 그의 묵직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박선자 여사님, 어제 연락드리려 했는데 유언장 낭독에 왜 안 오셨습니까? 나는 그대로 굳었다. 유언장 낭독이요? 네, 아드님 강지훈 씨가 서류 하나를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고 강민준 사장님 서명이 좀 이상해서요.
여사님께 확인하려 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더군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제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조용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학이 넘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다. 1시간 안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주유소를 떠나기 전 나는 계산대에서 저렴한 휴대폰과 선불 유심을 샀다. 그 돈은 내 가방 속 비밀 주머니에서 나왔다. 10수년 전 차가 길 한가운데서 고장났을 때 민준이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했던 비상금이었다. 김 사장님은 내가 생수값을 내려 하자 손사래를 쳤다. 됐습니다, 여사님. 그냥 가져가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그의 친절에 눈물이 핑 돌 뻔했지만 나는 참았다. 흑이 민준의 관을 덮을 때도 울지 않았고 지금도 울지 않을 것이다. 나는 캐리어와 가방을 들고 가게를 나섰다. 늦은 오후의 거리는 한산했다. 햇빛이 아스팔트 위에서 반짝였다. 오늘 민준이 떠난 후 처음으로 나는 다른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나 자신의 결정으로 발을 내딛고 있음을 느꼈다. 길 끝에서 최 변호사님의 사무실이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곧 시작할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서귀포 시내 중심가인 이중섭 거리에 있는 낡은 근대식 건물 2층에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내게는 딸 같았던 그의 비서 신혜 씨가 벌떡 일어섰다. 어머, 여사님,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님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신혜 씨, 고마워요. 최 변호사님이 직접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세월의 몸은 조금 굽었지만 눈빛은 그가 처음 우리 농원 사업 허가를 도와줄 때처럼 날카로웠다. 들어오시죠, 여사님. 전부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책상을 마주보고 앉지 않고 푹신한 응접 소파에 앉았다. 중요하지만 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준이 하던 습관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대화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알았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장례식 다음 날, 식탁에서의 대화부터 아이들이 내민 서류, 그리고 그들이 나를 길가에 내려놓았던 순간까지. 최 변호사님은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었다. 그들이 유언장 낭독 때 가져온 것은 제가 1년 전 고인과 함께 작성했던 유언장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거기 있는 강 사장님 서명은 당시 그분 손 상태로는 나올 수 없는 필체입니다. 여사님,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나는 가방을 열어 작은 내화금고를 꺼낸 뒤 내 단독 명의로 된 1만 5천 평 땅의 등기권리증을 꺼냈다. 아이들은 이 땅에 대해 몰라요. 민준 씨가 우리 결혼 전에 사서 제 이름으로 해준 땅이에요. 여기 농원에 젖줄인 수원지가 있어요. 이 땅이 없으면 개발업체는 아무것도 못해요. 최 변호사님은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아주 현명하셨군요. 고인께서 참 멀리 내다보셨습니다. 이제 이 땅이 우리의 첫 번째 무기가 될 겁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 민준 감귤 농원의 모든 사업용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 최 변호사님은 사기 및 부당한 소유권 이전 정황을 근거로 은행에 계좌 동결을 신청할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 상속 분쟁 및 서류 위조 혐의를 이유로 법원에 매매,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 세 번째 단계, 그동안 민준을 알고 존경해왔던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것. 나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알았다. 농협조합장님, 시청 농정과 공무원. 심지어 5년 전 우리가 큰 병충해로부터 농원을 지켜냈을 때 기사를 써줬던
지역 신문 기자까지. 그날 밤 최 변호사님이 임시로 마련해준 그의 사촌 소유의 작은 펜션 한 지원에서 나는 7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예금과 사업 계좌가 있는 대한은행 지점장인 박 부장에게, 두 번째는 15년간 우리 농원 관리를 도와준 농업기술센터의 다름한 소장에게, 세 번째는 제주일보의 기자이자 민준의 먼 친척벌인 이유미에게 전화 한 통 한 통이 내가 짜고 있는 그물에 실 한 올을 엮는 것 같았다. 펜션 창밖으로 작은 도시의 하늘은 고요했다. 사람들은 오늘 밤부터 항상 양보만 하던 박선자는 사라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오직 전쟁을 준비하는 박선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제 시간에 최 변호사님 사무실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내 손에는 밤새 작성한 계획이 빼곡히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 중에는 나를 도와줄 연락처 목록도 있었다. 최 변호사님이 두꺼운 서류철 2개를 들고 들어왔다. 좋은 소식입니다. 대한은행이 민준 감귤농원 계좌 동결에 동의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검토하겠지만 일단 그 안의 돈은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나는 역게 미소 지었다. 지훈이와 수진이가 개발업체에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사업자금을 쓸 수 없다는 뜻이었다. 맞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법원의 매매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도 접수했습니다. 판사가 받아들이면 분쟁이 끝날 때까지 농원 등기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기도를 들은 듯 내 새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벨이 4번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았다. 선자다, 지훈이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해 있었다.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왜 계좌가 막히고 왜 법원에서 우편물이 와요? 나는 최 변호사님을 쳐다봤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라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저 네 아버지가 일군 것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미쳤어요? 개발업체랑 계약 파기될 수도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반쯤 비명처럼 높아졌다.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란다. 수화기 너머로 지훈이의 스피커폰을 통해 함께 말하는 듯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희 지금 큰일 났어요. 결제해야 할 돈들이 있는데 이 매매가 무산되면 우리 다 손해예요. 손해는 너희가 보는 거겠지. 너희는 이미 내가 없다고 결정했으니까. 내가 차갑게 말했다. 어제 너희가 나를 길에 내려놓았던 순간을 기억해라. 그건 너희가 선택한 길이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지훈이가 거친 한숨을 내쉬었다.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최 변호사님을 본 뒤 낮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그 가짜 유언장 서류 철회해라. 농원과 지배 권리를 나에게 돌려줘. 그럼 너희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딱 한 번만 주겠다. 그 후엔 우리 인연은 끝이다. 지훈이가 짧게 비웃었다. 5천만 원? 우린 지금 70억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머니, 그렇다면 법정에서 봅시다.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최 변호사님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나는 가방을 집으며 대답했다. 그들이 저항할수록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 테고 나는 그 모든 실수를 이용해서 그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날 오후 나는 은행에서 박 부장을 만났다. 그는 이미 몇 가지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준비해 두었다. 민준의 장례식 사흘 전 수진이가 인출한 거액의 현금을 포함해서 모든 서류는 복사되어 증거 자료로 최 변호사님께 전달될 것이었다. 증거 서류철에 들어가는 종이 한 장 한 장이 내 농원과 집 주위에 내가 쌓아 올리는 벽돌처럼 느껴졌다. 내 피를 나눈 자식들조차 뚫을 수 없는 벽돌. 다음 날 아침
소문은 서귀포에 퍼지기 시작했다. 제주일보의 이유미 기자는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나에게 전화했다. 여사님, 어제 주신 서류들 다 확인해 봤어요. 이거 대형 특종감이에요. 그 개발업체, 미래개발이 다른 새 지역에서도 이미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수법이 비슷해요. 나이든 토지 소유주를 노리고 높은 가격을 제시한 뒤에 교묘한 방법으로 등기를 이전받는 거죠. 이 기자가 보이지 않음에도 나는 역게 미소 지었다. 있는 그대로만 써줘요, 이 기자.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들이 여사님 농원에 빌라 단지를 지을 계획이라는 정보도 입수했어요. 여사님 땅이 지방도랑 가깝고 수원지도 있어서 위치가 전략적으로 아주 좋더라고요. 그들이 집착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 기자. 수원지는 내 단독 명의로 된 1만 5천 평 땅에 있어요. 그 땅은 그들이 절대 손댈 수 없을 거예요. 오후에 나는 다시 최 변호사님 사무실로 갔다. 그는 막 통화를 마친 참이었고 얼굴에는 흥미로운 소식이 담겨 있었다. 지훈 씨와 수진 씨가 어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더군요. 잘 됐군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 말은 소송 비용으로 돈을 낭비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이 그들의 악의적인 의도를 증명하는 증거로 기록될 거라는 뜻이니까요. 최 변호사님은 몇 가지 서류를 내밀었다. 이것은 저와 그리고 고인의 오랜 친구이자 서울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윤재혁 변호사님을 위한 특별 위임장입니다. 그분께서 예전에 강 사장님께 진 신세가 있다며 기꺼이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2번 생각하지 않고 서명했다. 마치 지훈이와 수진이를 위해 아직 반쯤 열려있던 마지막 문을 닫는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지훈이의 번호였다. 나는 받았다. 어머니, 제발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이번엔 좀 더 낮아졌지만 여전히 강요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다. 가족은 자기 어머니를 길가에 버리지 않는다. 내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날 이후로 너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그저 우연히 내 배에서 태어난 타인일 뿐이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전쟁을 원하신다면 해보죠. 나는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내 앞에 앉아있던 최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방금 스스로의 운명에 도장을 찍었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제가 이 문을 단단히 잠글 차례입니다. 돌아올 길은 없습니다. 다음 날 내가 최 변호사님 사무실 응접실에 앉아 있을 때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키 큰 남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의 양복은 비쌌지만 눈빛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응시하는 데 익숙한 사람처럼 날카로웠다. 선자 씨,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나는 일어나 그를 잠시 껴안았다. 윤재혁 변호사. 민준이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였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것은 거의 20년 전 동창회에서였다. 과거 그의 로펌이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바로 민준이었다. 그는 민준에게 진 빚을 잊지 않은 모양이었다. 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책상에 놓고 앉았다. 최 변호사님께 대강의 내용은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자 씨, 이 미래개발이라는 업체 정말 교활합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데 능하지만 흔적도 자주 남기죠. 저희가 그들의 과거 사례들을 이미 수집했습니다. 그는 사진과 서류 뭉치를 꺼냈다. 경기도에서 중단된 프로젝트, 강원도에서 장마철마다 침수되는 주택단지, 그리고 분쟁 중인 땅에 지어진 가평의 빌라들까지
모두 패턴이 같았다. 토지 소유주의 약점이나 무지를 이용하는 것. 정말로 그들을 막을 수 있겠어요? 내가 물었다. 윤 변호사는 옅게 미소 지었다. 막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게 만들 겁니다. 저는 행정법원에 환경영향평가 허가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특히 선자 씨 명의의 1만 5천 평 땅에 있는 수원지와 관련해서요. 그것 없이는 그들의 프로젝트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훈이와 수진이는 서명 위조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건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궁지에 몰리면 그들은 권리 포기 각서에 서명하는 쪽을 택할 겁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건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서귀포를 떠나야 해요. 여기 그들이 있을 곳은 없습니다. 윤 변호사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분이시군요, 선자 씨. 나는 그를 마주 보았다. 내 목소리는 평탄했다. 민준 씨는 알고 있었어요. 다만 제가 제 혈육을 상대로 이렇게 단단해져야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날 우리 셋, 나와 최 변호사님, 그리고 윤 변호사는 마치 장군들이 전쟁을 계획하듯 전략을 짰다. 모든 구멍을 막아야 했다. 그들이 도망칠 모든 길을 차단해야 했다. 밖에서는 서귀포의 하늘이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무실 안에서 나는 마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느꼈다. 내 상대가 무릎 꿇고 쓰러질 때까지 내가 끝낼 전쟁의 새벽이 그날 오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훈이의 번호가 화면에 떴다. 나는 벨이 거의 끊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았다. 박선자입니다. 내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달랐다. 더 억눌려 있었다. 좋게 얘기하고 싶어요. 수진이랑 생각해봤는데 농장과 집에 대한 권리 포기 각서에 서명할게요. 나는 나와 함께 앉아있던 윤 변호사와 최 변호사님을 곁눈질했다. 잘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엔 협상은 없다. 너희는 증인들 앞에서 서명해야 한다. 그 대가로 나는 유언장 위조와 사기 미수에 대한 형사고소는 진행하지 않겠다. 그게 전부다. 돈은 한 푼도 없다. 수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제발, 돈 없으면 저는 조용히 해, 수진아. 지훈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몇 시죠? 오늘 오후 4시 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늦지 마라. 4시 정각. 그들이 들어왔다. 지훈이는 지친 얼굴에 눈은 퀭했고 비싼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수진이는 머리를 대충 묶고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다. 그들은 내 맞은편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았다. 윤 변호사가 큰 서류철을 열어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귀하들이 이전에 법원에 제출했던 유언장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고 민준 감귤 농원과 박선자 여사님의 자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공식 진술서입니다. 지훈이가 펜을 잡았다. 서명하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진이는 더 오래 걸렸고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서명을 마친 후 수진이가 나를 보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니, 이 일이 끝나면 우리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후회해요. 나는 미소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수진아, 오늘 우리는 모든 문을 닫는다. 너희는 서귀포를 떠나라. 만약 내가 여기서 너희를 다시 보게 된다면 형사 고소는 반드시 진행될 거다. 알겠니? 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말 없이 그들은 일어나 떠났다. 사무실 창문으로 나는 그들이 서로 말 한마디 없이 각자의 차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최 변호사님이 그 서류를 금고에 넣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사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저들은 무너졌지만 그 개발업체는 아직 서 있어요. 그들까지 모두 무너뜨리기 전에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윤 변호사가 나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다음 날 아침 윤 변호사는 내가 나흘 전에 떠났던 집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농원으로 향하는 길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의 차가 대문으로 들어설 때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흰색 페인트 칠을 한 목조 주택은 예전과 똑같이 서 있었지만 주변의 공기는 달랐다. 앞마당에는 차 한 대, 지훈이가 빌린 렌터카만 있었다. 윤 변호사는 그 차 뒤에 주차했다.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같이 들어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부분은 저 혼자 해야 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이상한 적막감을 느꼈다. 나무 냄새, 평소에는 마음을 안정시켜주던 농원의 귤 향기가 이제는 무언가 거슬리는 것과 섞여 있었다. 식탁 위반쯤 비워진 잔에서 나는 술 냄새였다. 나는 조용히 불렀다. 지훈아. 대답이 없었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에서 안방, 나와 민준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불이 켜져 있었다. 지훈이가 문을 등지고 창가에 서서 농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옷장이 열려 있고 서랍은 뒤집혀 있었으며 민준의 옷가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뭘 찾고 있니? 내가 물었다. 그가 돌아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통장이나 다른 서류들을 더 남기셨을 줄 알았어요. 이 모든 게 그냥 당신 손에 들어갔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나를 믿으셨다. 네가 결코 배우지 못한 것이지.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짧고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계약은 파기됐고 수진이는 빚더미에 앉았어. 내 회사에서도 내 휴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 이게 어머니가 주는 교훈인가? 교훈이 아니다. 지훈아, 이건 정이다. 나는 책장으로 걸어가며 대꾸했다. 거기서 나는 월든이라는 낡은 책, 민준이 아끼던 책을 꺼냈다. 책장 사이에서 봉인된 흰 봉투를 꺼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너에게 쓴 편지다. 내가 말했다. 네가 이걸 읽을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지만 주겠다. 그는 다가와 편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내가 막았다. 읽고 싶으면 읽어라. 하지만 그 후엔 이 집에서 영원히 나가. 그는 거칠게 봉투를 받아들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쳐갔다. 나는 방창문으로 그가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굉음을 내며 떠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수라장이 된 방에 서서 천천히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직 내 세제 향이 나는 민준의 플란넬 셔츠를 개고 쓰러진 사진들을 바로 세웠다.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있는 민준의 흔들의자에 앉았다. 농원의 바람이 갓 피어난 귤꽃 향기를 실어왔다.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이 집이 다시 내 것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개발업체는 아직 쓰러뜨려야 했다. 지훈이가 떠난 지 사흘 후 나는 거실에서 윤 변호사, 최 변호사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1만 5천 평 땅의 등기권리증 사본, 환경구역지도, 그리고 시청 농정과에서 받은 수질 보고서 등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윤 변호사가 지도를 가리켰다. 이곳이 농원의 생명줄인 수원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용수 사용 허가 없이는 미래 개발은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여사님 명예이므로 그들은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덧붙였다. 저희는 농업녹지보호구역에 대한 조례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면 그들의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3가지 조치를 동시에 취했다. 첫째, 구역 지정 위반 및
수원지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시청 환경과의 미래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이의 제기서 제출. 둘째, 내 동의 없이는 담보로 잡히거나 매각될 수 없도록 1만 5천 평 땅에 대한 법적 보호 신청. 셋째, 모든 허가 위반 증거를 첨부하여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오후에 제주일보의 이유미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사님, 내일 우리 기사가 일면에 나갑니다. 서울중앙일보 기자에게서도 연락받았어요. 개발업체의 반복적인 사기 패턴 의혹이 있어서 이 사건을 심층 취재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좋아요, 이 기자. 이게 단순히 땅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걸 시민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틀 후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역 소셜미디어는 서귀포를 지켜라, 미래개발 반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내 감귤 농원 사진으로 가득 찼다. 몇몇 주민들이 지지를 표명하며 집으로 찾아왔다. 증언을 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일손을 돕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미래개발 측에서 잘 차려입은 남자 2명을 우리 집으로 보냈다. 그들은 법무팀 대리인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박선자 여사님, 저희가 평화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여사님께서 재고해 주신다면 저희는 가격을 더 높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은 채 바라보았다. 이 땅은 팔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떠나지 않으시면 당신들을 경찰에 신고할 명단에 추가할 겁니다. 그들의 상냥한 표정은 사라지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났고 나는 그 후로 그들의 수법이 더 더러워질 것임을 알았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래개발 대리인들이 다녀간 지 이틀 밤 후 나는 그들이 반격하려 한다는 징후를 보기 시작했다. 밤 10시 집 앞에서 오토바이 굉음이 들렸다. 방창문으로 보니 낯선 남자 3명이 대문에 현수막을 붙이고 있었다. 이 토지는 주미래개발 소유지이므로 출입을 금함. 글자는 컸고 색은 눈에 띄는 빨간색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내려가 마당 조명을 켰다. 어이, 그거 당장 떼요. 내가 소리쳤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 중 하나가씩 웃으며 돌아봤다. 사장님 지시라서요. 할머니, 나중에 다 알게 되실 겁니다. 나는 다가섰다. 내 목소리는 평탄했다. 5초 안에 여기서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에 전화하겠어. 우리 집 CCTV가 당신들 얼굴 똑똑히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오토바이로 달려가 쏜살같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CCTV 녹화 영상이 담긴 USB를 들고 서귀포 경찰서에 앉아 있었다. 최 변호사님이 협박 및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공식 신고서 작성을 도왔다. 그 신고가 처리되기도 전에 이유미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빠르고 불안했다. 여사님, 도청 정보원한테서 소식 들었어요. 미래개발이 프로젝트 허가를 서두르고 있대요. 다음 주에 내부 심의를 열어서 주민들 항의는 전부 무효 처리할 셈인가 봐요. 내 옆에 앉아있던 윤 변호사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두르는군요. 하지만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가 나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겁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는 잠정적으로 중단될 겁니다. 그날 우리는 탄약을 더 보충했다. 농원 주변 주민들의 프로젝트 반대 서명을 모으고 환경 위협의 증거로 수질 보고서와 토양 분석 자료를 첨부했다. 이 개발업체의 일 처리 방식을 알리기 위해 도청에도 협박 신고서 사본을 보냈다. 오후에는 위협의 형태가 바뀌었다. 나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지 마시오. 돈을 받으시오. 서귀포를 떠나시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소. 나는 그 메시지를
윤 변호사에게 보여줬다. 그가 옅게 미소 지었다. 좋군요. 다급해질수록 행동은 더 서툴러지는 법이죠. 이 모든 것을 재판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날 밤 민준의 흔들의자에 앉아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단순히 농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땅과 물, 그리고 수십 년의 노력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협박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맹세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미래개발이라는 이름은 제주도 전체의 경고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행정법원 재판날이 밝았다. 나는 윤 변호사, 최 변호사님과 함께 새벽에 출발했다. 서귀포를 빠져나갈 때 길에는 아직 안개가 자욱했다. 꽃이 만발한 감귤 농원을 지나며 나는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새기면서 법원 건물은 소란스러웠다. 몇몇 기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 중에는 멀리서 손을 흔드는 이유미 기자도 있었다. 나는 짧은 고갯짓으로만 답했다. 오늘은 언론과 이야기할 날이 아니었다. 오늘은 법정에서 상대를 통렬하게 공격할 날이었다. 재판은 9시에 시작되었다. 미래개발 측 변호사들은 반짝이는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들어왔다. 그들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윤 변호사가 내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해 제기를 시작할 때는 단호했다. 녹지구역 지정 위반, 내 소유 토지의 수원지에 대한 위협, 그리고 토지 소유주에 대한 협박, 불법 현수막 사진, CCTV 녹화 영상, 경찰 신고서가 차례로 증거로 제출되었다. 미래개발 측 변호사가 발언할 차례가 되자 그들은 상황을 뒤집으려 했다. 그들은 내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협조를 거부한다고 비난했다. 날카로운 눈빛에 중년 판사가 말을 잘랐다. 지역 발전은 규칙을 위반하고 서류를 위조하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환경 영향 평가, 허가, 증거를 원합니다. 상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즉시 검토할 시간을 요청했다. 나는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신호였다. 그가 다시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환경 영향 평가허가 서류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발급일이 허가 발급의 전제 조건인 환경조사일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 증거를 검증할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프로젝트 허가는 최종 판결까지 잠정 동결될 것입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느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윤 변호사는 짧게 말했다. 저희는 법이 진실의 편에 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서귀포 주민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차로 돌아오면서 나는 윤 변호사를 바라봤다. 허가가 동결되면 그들은 더 궁지에 몰리겠죠. 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궁지에 몰리면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큰 실수가 나타나는 데는 2주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날 아침 이유미 기자가 거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나에게 연락했다. 여사님, 대형 뉴스입니다. 방금 검찰청에서 공식 사본을 받았어요. 미래개발 대표이사인 한상진이 환경서류 위조 혐의로 정식 피의자로 입건됐어요. 다른 3개 프로젝트도 함께 수사 중인데 서귀포 사건이 모든 것의 도화선이 됐대요. 나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그 소식이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럼 그들의 게임은 끝난 거군요. 끝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체스판은 뒤집혔죠. 이 기자가 대답했다. 그 직후 집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내가 받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패배를 삼키는 듯했다. 미래개발 경영진입니다. 박선자 여사님. 저희는 서귀포의 모든 프로젝트 계획을 처리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하겠습니다. 부디 행정법원 소송을 계속 진행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당신들은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있겠지만 소송은 계속될 겁니다. 당신들 이름이 다른 이들에게 경고로 분명히 기록되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오후에 최 변호사님이 그들이 법원에 보낸 공식 철회 서류를 가지고 왔다. 공식적으로 여사님, 그들이 항복했습니다. 집 베란다에서 나는 민준의 흔들의자에 앉아 농원을 바라보았다. 저녁 바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어린 귤 향기를 실어왔다. 기분이 달랐다. 마치 긴 폭풍이 지나간 후 깨끗해진 공기 같았다. 하지만 이승리는 나에게 환희를 주지 않았다. 내가 느낀 것은 오직 깊은 안도감과 정적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메시지를 받았다. 어머니, 수진이에요.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 이제 아무도 없어요.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메시지를 삭제했다. 미래개발 스캔들 뉴스가 터진 이후 그녀가 보낸 이전의 12개 메시지처럼 지훈이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진 후 평판이 망가져 서울의 회사에서 조용히 퇴사했다고 한다. 서귀포의 밤 귀뚜라미 소리 사이에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민준을 위해, 이 농원을 위해,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승리했다. 미래개발이 몰락한 지 3개월 후 서귀포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감귤 농원은 다시 활기로 넘쳤다. 일꾼들이 나무를 점검하고 마을 아이들이 나무줄 사이를 뛰어다녔다. 달콤한 귤꽃 향기가 공기를 채웠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관리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우리를 도와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그의 딸 한별이를 새로운 농원 매니저로 추천했다. 한별이는 민첩하고 민준이 가르쳤던 유기농법을 이해했으며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한 달 만에 그녀는 지역 학교를 위한 교육 방문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일반인을 위한 수학 축제를 기획했다. 이번 시즌 수익금으로 나는 강민준 농업 장학금을 설립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배우고 싶은 서귀포의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금이었다. 민준의 이름은 이제 농원 문패뿐만 아니라 이 땅을 지킬 아이들의 미래에 다시 새겨졌다. 고요한 밤 나는 베란다에 민준의 흔들의자에 앉아 달빛 아래 귤나무의 실루엣을 바라본다. 때로는 그가 아직 여기 있는 것처럼 조용히 말을 건다.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여보. 저들이 이제 여길 건드릴 수 없게 됐어. 이 농원은 여전히 우리 거야. 수진이의 메시지는 가끔씩 온다. 항상 훑어본다. 그리고 지운다. 지훈이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 상실감은 그들이 나를 먼지 나는 길에 버렸던 그날 이미 겪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자식들이 문을 두드려주길 기다리는 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유산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깊이 뿌리 내린 땅의 주인이자 자신의 마음의 경계를 아는 여성이다. 밤바람이 흙과 꽃의 향기를 실어온다. 멀리서 하루를 마친 일꾼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아주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평화를 느낀다. 이 유산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한때 그것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그들 없이도. 그리고 나는 정말로 자유로워졌다.